서울 근교의 조용한 한옥 마을. 남편은 며칠간의 해외 출장을 떠났고 집안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비추며 거실을 물들였을 때 정원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내 심장을 가볍게 찔렀다. 이모, 저예요. 준호예요. 기억하시죠? 잠시 머뭇거렸다. 준호는 남편의 사촌동생의 아들. 아주 오래전 결혼식에서 마지막으로 본 적이 있는 아이였다. 그때는 중학생이었을까? 지금은 훤칠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검은색 스트레이트 슬랙스에 베이지 컬러 셔츠를 무심히 걷어올린 그의 모습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이모, 혹시 며칠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전셋집 수리 중인데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고 해서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그러나 그날 오후, 부엌에서 유리문을 닫으며 커피를 내릴 때였다. 준호의 시선이 문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적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명확했다. 정중하지만 무언가를 꿰뚫는 듯한 깊이. 예전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고 팔에 소름이 올라왔다. 춥지 않았지만 피부는 낯선 감각에 반응했다. 그날 밤 저녁을 함께 먹었다. 그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말투나 시선은 너무 자연스럽게 내 주변을 맴돌았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었다. 와인잔을 따르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웃을 때 눈가에 미묘한 주름이 지는지 걱정했다. 이모는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충분히 가지세요?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내 마음속을 조심스레 흔들었다. 남편은 오랜 시간 나를 안정적으로, 그러나 점점 무심하게 대했고 내가 누군지 묻는 일은 없었다. 준호는 묻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다. 느릿한 프랑스 영화였다. 나는 정중히 거절하려다가 끝내 자리에 앉았다. 그는 소파 한쪽에, 나는 다른 쪽에 앉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무릎은 어느새 가깝게 놓였다. 그의 무릎이 내 다리를 살짝 스쳤을 때 숨을 삼켰다. 그의 손이 내 손등에 얹었고 나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달려가 찬물을 마셨다. 그러나 가슴속은 더 뜨거웠다. 그가 따라오지 않은 것이 이상하게도 섭섭했다. 다음 날 아침, 야은 리넨 소재의 베이지색 생활한복을 입고 정원으로 나갔다. 평소엔 그저 편안한 옷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천이 살결에 닿는 느낌이 민감했다. 꽃을 돌보던 내게 그가 다가왔다. 흰 티셔츠에 헐렁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손에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다. 정원이 이모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이건 위험했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었다. 점심을 먹던 중 그는 또 한 번 말을 꺼냈다. 요즘 또래 여자들은 너무 가볍게 느껴져요. 이모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무게감이 있으세요. 그게 좋아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식탁 위에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대답과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서 그의 목소리와 시선을 떠올렸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그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멈췄다. 밤새 뒤척였고 눈가는 붓고 피부는 창백했다. 속옷 위에 야은 블라우스를 입고 은은한 라벤더 향이 감도는 린넨 스커트를 골랐다. 평소보다 치마 길이는 짧았지만 따지지 않았다. 내 의식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이 입은 옷이었다. 준호는 주방에 있었다. 내 커피를 내리며 습관처럼 잔을 따뜻하게 데워두는 손놀림.
익숙지 않던 그의 몸짓들이 이제 내 일상의 리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어디 가실 계획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저랑 장 보러 가실래요? 왜 망설였을까?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대신 나는 좋아요 라고 했다. 그의 차 안은 조용했다. 은은한 국악기와 일렉트로닉이 섞인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운전 중에도 내 손등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이 기어를 바꿀 때마다 팔의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호흡이 조금씩 흐트러졌다. 마트에서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장을 봤다. 그는 내게 젓갈을 고를지 두부를 살지 물었고 나는 그 질문 하나에도 가슴이 따끔거렸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 속에 숨겨진 욕망이 더 위험하단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돌아오는 길, 그는 작은 전통 찻집 앞에 차를 멈췄다. 외관은 현대식 건물 사이에 숨어있는 오래된 목조 건물이었다. 이모, 여기 좋아하실 거예요. 조용해서. 나는 말없이 그를 따라 들어갔다. 실내는 붉은 조명과 벽에 걸린 자수 병풍들로 조용히 숨을 쉬는 듯 했다. 바닥에는 두꺼운 방석과 저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엔 말린 유자편과 백차가 올려졌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근데 그게 불편함이 아니라 그리움 같은 거였어요. 나는 차를 들며 눈을 피했다. 난 이모야. 그리고 결혼했어. 그는 웃지 않았다. 알아요.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거짓 같지가 않아서요.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화장대를 정리했다. 진주 머리핀을 다시 상자에 넣고 남편이 사준 얌전한 자켓을 꺼내려다 다시 넣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식사 후 그는 조용히 내게 영화를 함께 보자고 했다. 이번엔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다. 따뜻하고 섬세한 이야기. 우리는 다시 소파 양끝에 앉았지만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레 말없이 내 발끝에 자신의 발을 살짝 댔다. 내 발에는 얇은 흰색 덧신이 있었다. 전통 스타일로 자수 장식이 있는 섬세한 디자인. 평소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 그날 밤엔 어딘가 감각적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세한 접촉은 내 속을 뒤흔들었다. 영화가 끝나고 나는 그에게 인사를 건넨 뒤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닫고 등 뒤로 기대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발끝이 아직도 따뜻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썼다. 나는 이상하다. 그의 발이 내 덧신을 스쳤을 뿐인데 온몸이 살아난 것 같다. 준호와 함께한 시간이 사흘을 넘기자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엉키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피하지도 또 완전히 마주하지도 않았다. 마치 서로가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걸 알아버린 뒤 그 끝을 감히 들춰보지 않으려는 공모자들처럼. 그날 아침 나는 짙은 밤색의 슬립 드레스를 입고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쳤다. 발에는 자개 무늬가 은은한 슬리퍼를 신었다. 이 복장이 적절한지 스스로에게 묻기도 전에 내 손은 이미 머리카락에 고정핀을 꽂고 있었다. 작은 장식 하나도 조심스럽게 선택하게 되는 시점, 이미 감정은 되돌릴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 그는 말했다. 오늘 한강 쪽으로 산책 가실래요? 사람 적은 산책로 알아요. 나는 생각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주택가를 벗어나 도시의 북적임을 지나 한적한 수변길을 걸었다. 그곳엔 바람에 흩날리는 버집들과 아직은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은 평상들이 있었다. 나는 얇은 스카프를 목에 감고 있었다. 그는 걸으며 갑자기 그것을 살짝 만지며 말했다.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어릴 때 엄마 옷장에서 훔쳐본 적 있어요. 비슷한 향기가 나요. 나는 웃으려다 멈췄다. 향기라는 단어가 어쩐지 너무 가까이 와 닿았다. 평상에 앉아있던 중 바람이 강하게 불어내 치마 끝이 살짝 들렸다. 나는 급히 손으로 누르며 당황했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내 다리에 머무는 걸 느꼈다. 시선은 짧았지만 온몸이 뜨거워졌다. 부끄러움과 묘한 기대감이 섞여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슬슬 가죠. 그는 말없이 따라섰다. 집에 도착한 후 나는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마주했다. 얼굴은 평소보다 붉고 가슴은 얕은 숨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나는 옷장을 열고 서랍맨 안쪽에 접어두었던 검은색 한복 치마를 꺼냈다. 천은 얇고 광택 있는 실크 소재였다. 나는 그것을 몸에 대보았다. 그 순간 준호의 말이 떠올랐다. 어른 여자는 눈빛이 다르다. 그날 저녁 그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겠다고 했다. 음악은 옛가요가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같은 공간을 공유했다. 그는 내게 앞치마를 매주며 말했다. 허리 뒤에서 묶는 거 더 어려워졌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그의 손끝이 내 등에 아주 가볍게 닿았다. 단지 매듭을 묶기 위한 접촉이었을 뿐인데 나는 온몸이 움찔했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로 거실이 보였다. 그곳에서 준호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남편이 예전에 배운다는 핑계로 사두었던 악기였다. 그가 누르는 건 단순한 코드였지만 그 장면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장면 같았다. 나는 문 뒤에 가만히 섰다. 내 모습이 유리에 비쳤고 그 또한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진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는 긴장감이 공기 중을 맴돌았다. 그는 피아노에서 손을 떼더니 고개를 살짝 돌렸다. 이모.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나는 그 순간 유리문을 열고 다가가려다 멈췄다. 단 한 걸음. 단 한 걸음이 그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날 밤 나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대신 이모라고 했다는 것, 그게 유일한 브레이크였다. 하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서울에 비가 내렸다. 야은 한지를 두드리는 빗소리는 마치 내 내면의 떨림과 닮아 있었다. 나는 평소보다 차분하게 옷을 골랐다. 회색빛 레이스가 섞인 크림톤 블라우스와 슬림한 블랙 슬랙스. 발에는 구두 대신 실내화, 그러나 굽이 낮게 디자인된 새틴 리본이 달린 그 실내화는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준호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오늘은 어딘가 다르게 보이시네요. 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고 커피잔을 받아 들었다. 그의 눈은 내 손끝에 잠시 머물렀다. 젤리처럼 투명하게 칠해진 손톱, 그리고 얇은 은반지가 낀 약지. 그런 사소한 디테일 하나까지도 누군가 주목해주는 것이 낯설고 또 설레었다. 오후가 되자 그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오늘 하루만 도시를 벗어나 보실래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숨 좀 쉬어요. 순간적으로 망설였지만 나 자신도 알고 있었다.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그래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외곽의 작은 별장으로 향했다. 그의 가족이 한때 사용하던 장소였고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라 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우면서도 안락했다. 창밖으로 흐르는 비와 함께 우리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별장은 오래된 한옥과 서양식 구조가 섞인 독특한 형태였다.
내부는 어딘가 쓸쓸했지만 그 고요함이 필요했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자 비 내리는 소나무 숲의 향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배 안 고프세요? 그가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한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우리는 낮은 탁자에 마주 앉았다. 한쪽엔 유자주 한 병이 놓였고 다른 쪽엔 잘 익은 감과 생강 간장에 찍은 두부 조림이 놓였다. 술이 조금씩 몸에 퍼질수록 말수는 줄고 침묵이 늘었다. 그는 갑자기 그러나 조용히 말했다. 처음부터 이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만큼 강해졌어요. 나는 잔을 비우며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이미 내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을 그는 눈치챘을까? 갑자기 조명이 꺼졌다. 잠깐의 정전이었다. 어둠 속 그는 촛불을 꺼내 하나하나 불을 밝혔다. 그 불빛 아래서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다. 나는 그 그림자를 보며 천천히 말했다. 준호야, 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그는 나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지금까지는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다. 조심스럽고 떨림이 가득 담긴 손, 나는 잠시 멈췄지만 결국 내 손을 그의 손 위에 얹었다. 피부가 닿은 순간 오래 참고 억눌러온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졌다. 그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무릎이 맞닿고 숨소리가 교차하고 손끝이 얼굴선을 따라 천천히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 풀고 그는 내 블라우스의 리본을 느리게 풀었다. 우리는 단 하나의 키스 없이 숨결로 서로를 안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창밖의 빗소리는 거세졌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말보다 많은 것을 주고받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너무도 잔인하게 따뜻했다. 나무 창살 사이로 쏟아지던 빛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비췄고 나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숨결은 규칙적이고 가벼웠다. 그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발끝에 닿는 마룻바닥이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다. 어젯밤의 기억은 아직 내 몸 어딘가에서 뜨겁게 맴돌고 있었고 나는 그것이 죄인지 해방인지 알 수 없었다. 거울 앞에 섰다. 얇은 아이보리색 속옷 위로 실크 가운을 걸쳤다. 허리를 감싸는 리본을 느슨하게 묶고 손끝으로 목선을 만져보았다. 여전히 살아있는 감각. 내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주방에 내려가 커피를 준비하는 사이 그가 조용히 내려왔다. 흰 티셔츠와 헐렁한 회색 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전날보다 더 평범했고 그 평범함이 나를 더 흔들리게 만들었다. 우리는 말없이 아침을 먹었다. 빵을 자르고 유자잼을 얹고 커피를 마시는 일련의 동작 속에서도 내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쳤다. 그렇게 조용한 시간이 끝날 무렵 그가 입을 열었다. 나 오늘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갑작스럽게 면접이 생겼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웃지도 놀라지도 못했다. 단지 고개만 끄덕였다. 그래, 알겠어. 그가 떠난 후 나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숲은 어제와 같았고 바람은 여전히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지만 내 안은 너무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집은 다시 익숙한 정적 속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고 나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그를 맞았다. 그는 습관처럼 내게 선물을 건넸고 짧은 안부를 물었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조명이 너무 밝게 느껴져 일부러 등을 돌린 채 앉았다. 남편은 내게 별다른 의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바빠 보였고 그의 관심은 서류와 노트북 안에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다. 작은 화분을 옮기고 말라버린 나뭇잎을 모으고 있을 때였다. 골목 끝에서 사진기를 목에 건 이웃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조용히 내 쪽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밀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동네 커뮤니티 앱에 접속했다. 새로운 글이 하나 떠 있었다. 작은 이미지와 함께 짧은 문장.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요. 이미지는 흐릿했다. 그러나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건 내가 준호와 함께 정원에서 있었던 날이었다. 내가 웃고 있었고 그의 손이 내 팔에 살짝 닿아 있었다. 아무도 명확히 증명할 수 없는 사진이었지만 감정이 묻어나는 순간이었다. 댓글은 없었다. 그러나 조회수는 점점 늘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세상은 알고 있었다. 침묵이라는 이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 무슨 일 있어?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오랜만의 접촉이었다. 하지만 내 손끝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다. 내가 바란 건 사랑이 아니었다. 단지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감각이 나를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가방을 꺼내 옷을 넣기 시작했다. 갈 곳은 정하지 않았지만 더는 여기에 있을 수 없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읽지 않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준호였다.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도 알아요.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창밖의 새벽 서울을 보며 속으로 속삭였다. 다음번에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 둘 중 누군가는 완전히 부서져 있을 거야.